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오늘 또 이게 연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15분 늦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못하나 보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15분 늦게 할게요. 네. 네, 오늘은 160일이고요. 해외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시작할 때 이제 서둘러서 시작을 하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제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60일이고요. 오늘 석유류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출산율과 자살률 요즘 보도가 좀 나오길래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 주제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아주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충격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전쟁 그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석유 가격이 이제 대폭 떨어졌고, 또 뭐 G7에서 이제 비축유 풀겠다 이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져서 이제 많이 안정이 됐고요. 그 덕분에 이제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은 또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폭락하고 오늘 폭등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블랙 먼데이, 때로는 또 뭐 블랙 화요일, 투스데이, 그러다가 이제 또 오늘은 지금 뭐 활짝 핀 화요일이죠.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전 세계 뭐 어느 시장보다도 더 그냥 급격하게 변동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석유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지금 뭐 그전보다 뭐 200원, 300원씩 뛰어가지고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그 휘발유 가격도 많이 뛰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타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금 한 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워낙 뭐 인기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또 기름값까지 뛰니까 지금 미국 서민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전쟁이 의외로 또 일찍 끝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기름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이제 그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가 가까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너무 이 기름값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지금 최고 가격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최고 가격제는 뭐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뭐 위기 상황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래서 좀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게 시행상에 쉽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지역마다 그 휘발유 가격이 뭐 굉장히 격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러면 최고 가격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 낮게 그 휘발유 가격을 책정하던 이런 주유소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높은 가격에서 휘발유를 사는 사람들은 기름을 넣는, 우리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주유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기름값이 뭐 다른 동네보다 뭐 200원씩 그렇게 높게 받는 그런 주유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유소는 뭐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기업들하고 그런 어떤 장기 계약하에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런 이제 주유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최고계약제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나가지고요. 아직 조금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의아한 게, 왜 10부제를 먼저 안 하지? 그 10부제는 이제 또 우리 강력한 5부제까지 실시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너찌형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10부제를 자율적으로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이제 10부제를 좀 강력하게 하고 민간은 그냥 자율적으로 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너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부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뒷번호하고 날짜가 같은 날은 이제 가급적 차를 몰고 나오지 말아라.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휘발유 소비량을 줄여야죠. 그래서 있는 비축유가 뭐 지금 뭐 몇 달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비축유를 아껴 쓰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율적 10부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차량이 운행을 좀 줄이고 그리고 저라면 대중교통 요금 보조금을 먼저 지불을 하겠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우리가 출퇴근합시다. 그 대중교통도 뭐 지금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일단 그거 비용을 좀 낮춰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직장마다 그런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을 이제 주는 거죠. 그 뭐 쿠폰을 준다든지 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좀 싸게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교통카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형 교통카드, 그래서 뭐 한 달짜리 교통카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이제 대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유류세도 지금 있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유류세 인하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유류세 인하를 하게 되면 기름값은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기름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기름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기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저 높은 가격에 나는 너무 비싸니까 이럴 때는 뭐 내가 굳이 차 몰고 다닐 필요가 있나? 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거나 혹은 운행을 좀 줄인다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 가격의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급박하다고 생각이 되면 먼저 이렇게 너찌형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10부제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루쯤은 그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날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벌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최고 가격제부터 먼저 들고 나왔어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절박하다는 의미일 건데요. 그렇게 절박하다면 그 절박한 만큼 오히려 네.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거를 대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뿌듯하고 내가 오늘은 우리 그 석유 소비를 좀 줄이는데 내가 좀 기여해야 되겠어. 그러고서 이제 차 타고 나갈 일이 있지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런 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게 잘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최고 가격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실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비효율성이 생기고 그래서 비효율성을 줄이면서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너찌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급박해지면
뭐 어제 예를 들면 시장에서 브렌트유가 12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배럴당.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안정이 되어서 다시 90달러 선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은행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64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 뭐 지금 90달러를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20달러 갔는데 이 전쟁이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수습하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란의 입장에서도 손실이 너무 크니까 저기도 이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반격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전쟁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이제 끝내기는 항상 어렵다는 그런 병법의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서 우리는 좀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 가격제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최고 가격제를 하는 거죠. 준비를 잘 했다가.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 여긴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경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 지금 보도가 많이 되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최근에 뭐 발표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이제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거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83년서부터 2024년까지 빨간색이 출산율이고요. 파란색이 자살률입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이제 왼쪽 지표인데요. 여기 이제 너무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10만 명당 1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0만 명당 지금 3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축을 바꿔놓은 거죠. 왜 바꿔놨냐면 지금 두 개가 다 나빠진다고 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83년서부터 우리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출산율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좀 안정적으로 되다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자살률 추인데 이 자살률이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자살률이 높았냐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도 10명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10만 명당.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이런 자살률을 보였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살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살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는 때가 언제예요? 이게 외환 위기 때 이렇게 늘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고 그리고 우리 카드 사태가 터질 때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자살률이 또 한 번 크게 늘죠. 그리고 여기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자살률이 이렇게 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살률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나빠지다가 최근에 와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2022년부터 다시 급격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지금 발표한 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24년 자살률이 29.1이다. 아까 보여드린 거 이제 지금 뭐 제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남성의 자살률이 지금 41.8이고 여성의 자살률이 지금 16.6이고요. 하지만 이제 추세는 비슷하고요. 그 남성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경제 위기가 오는 하나의 그 지표죠, 이게. 회사율이라는 게 여기. 네. 카드 사태 그리고 여기 외환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괜히 이렇게 높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경제 성장률 낮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빚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여기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그다음에 여기 그 우리 외환 위기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카드 사태 이건 빚 때문에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경제가 서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빚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자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다행히도 지금 출산율이 0.8까지 왔어요. 그 최저일 때는 2023년도죠. 그러니까 2023년도 0.72까지 왔다가 재작년에 좀 좋아져서 2025년도에 지금 0.8까지 왔다. 이거는 뭐 아주 바람직한 그런 숫자죠. 문제는 0.8도 이거는 우리 경제적인 입장에서 결코 국가 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세가 작년서부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경제가 좀 좋아질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질 때가 되게 언제냐면 베이비붐 세대, 에코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자식들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다시 이제 아이들을 낳을 때 그때가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많고 뭐 자식 세대가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런대로 이제 그 그룹 중에서는 인구가 좀 많은 그룹이고 그 그룹에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우리 경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안 좋기 때문에 경제가 희망이 없는 경제가 돼버리는 거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국가 소멸 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여러 가지 우리 그 타격을 받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아동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그 양극화가 벌어졌기 때문에 고급 아동복은 또 잘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유모차 하나도 이제 뭐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자식 수가 적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한 명이라도 자식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런 사치적인 소비는 생기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청년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경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우리 소비를 해야 되는 그 세대의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빚에 눌려 있어서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또 소비를 하지 못하는 이래서 이제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출산율 하에서는 한국 경제는 쉽지 않다. 이거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 지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그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우리 정치권, 우리 행정 쪽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행정이라는 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저는 관료주의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전제를 해놓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이 논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예산을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콘크리트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중독증이 생겨서 그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콘크리트의 투자를 좀 건설적인 데다 하자. 건설적인 데가 어디냐?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줘서 아이를 키우기에 최적의 세계 최고의 그런 우리 그 신혼부부 마을을 만들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제가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여당이었던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반대를 하고 여당이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 신문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이제 흐지부지 돼 버렸죠.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주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게 이렇게 행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료들은 뭐 그냥 또 짓는 거죠. 댐 짓고 뭐 이것 짓고 뭐 도로 짓고 고속도로 짓고 뭐 계속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이 이래서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콘크리트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댐을 만들었더니 낚시꾼만 와서 놀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었더니 강아지만 뛰어놀고 있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있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출산율을 높이는 데 투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살률을 낮추는 데 투자. 자살률을 낮추는 데 지금 어디다가 죄송합니다.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자살의 원인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노인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노인 자살들이 노인들의 빈곤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이걸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 자체를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뚝 던져놓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 우리 자살률이 높아. 그리고 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루지 않잖아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서부터 우리 주식시장 위험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선수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그러는데 그런 걸로 지금 버티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차례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멘텀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멘텀 투자라는 건 뭐냐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무릎에서 사서 어깨야? 그래도 어깨에서 또 사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까지 올라갈 때까지 또 사는 거예요. 계속 사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파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 저거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 우리 한국 반도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올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나 봐. 그러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멘텀 투자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이런 투자가 오히려 우리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도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음은 오히려 편하다. 왜냐하면 이게 무릎에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게 무릎인지 혹은 발바닥인지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무릎에서 샀더니 좀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어깨인지 머리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팔고 나면 내가 팔면 꼭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면 꼭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따라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올라갈 때 더 사서, 그러면 이익이 났어. 그러면 이익 난 거에서 내가 조금 더 먹을래? 하면은 이제 거기서 더 사갖고 들어가는 거고, 아니, 나는 뭐 이익으로 만족할래. 그걸 익절이라고 얘기했죠. 손절과 익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실이 크게 나면 손절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면 익절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너무나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상 유례 없는 폭등이에요. 저는 뭐 이게 개발도상국을 제외해놓고 이렇게 빠르게 주식시장이 폭등한 사례를 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 OECD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장세에서는 뭐 낙하산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은 이게 거품일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혹은 한국은행이 어떻게 한마디를 안 하고 저렇게 지나가나.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2월 달서부터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또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얘기를 했더니 한국 시장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게 SNS 상에서 그냥 너무 막 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자기가 투자를 하신 분들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막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한테 쏟아붓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위험 신호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벌써 2년 전서부터 계속 경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동성에 의한 장세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랬는데 갑자기 기술주들이 갑자기 폭등을 했죠. 인공지능 때문에 이게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다시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 인공지능 거품이 일 수 있다. 이게 닷컴 버블보다는 조금 더 실체가 있는 거지만 저 AI의 거품이 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해서 안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바꿔나가지만 또 어느 수준이 되면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맞아가는 건데. 한국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매도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이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못 하죠. 저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근에 와서 지금 미국의 전문 투자가들이 갑자기 한국을 걱정하고 나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증권 전문가들이 보기에 몇 가지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이 있다.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변동성이 심한 장세다. 네.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JP 모간의 아주 수석 전략가였는데 이분이 이제 시장이 좋을 때 2023년, 24년 이때 시장이 22년, 23년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때 미국 주식이 앞으로 안 좋을 거니까 우리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증권시장 증권사에서는 이게 나오거든요. 증권사에서도 그것도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다. 근데 계속 틀려 나가는 거죠. 2년을 틀리니까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 다 떨어져 나가는데
저 사람 얘기 듣고 계속 지금 했는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내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 이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코 콜라나비치라고 하는 분이 좀 그러니까 컨트라리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컨트라리안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로운 늑대들 그다음에 비건론자들 이런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콜라나비치가 지금 한국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0일 날에는 한국 시장이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 지금 2배 올랐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그때 당시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이 돈들이 한국으로 슬슬 옮겨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거는 거품이 형성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콜라나비치가 했고요. 콜라나비치가 이제 2월 25일 날 오게 되면 이 한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1000에서 2000이 오는데 미국 한국 주식시장이 40년이 걸렸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지금 4000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면 1000에서 2000 오는데 40년이 걸렸다면 2000에서 6000까지 오는데 몇 달이 안 걸렸다. 이거는 거의 100년 동안 올라야 될 거를 지금 우리가 1년 만에 올랐다는 거죠. 이런 정도 속도라면 이거는 여기 블로우 오프 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꼭대기에 가서 폭발한다는 거죠. 이 꼭대기에 가서 폭발해서 이제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미 전쟁 전에 2월 25일 날 했고요. 그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3월 3일 날 됐더니 봐라. 여기에 가장 취약한 한국과 일본이 폭락할 거다. 처음 전쟁 났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폭락 안 했는데 이 콜라나비치는 폭락한다고 얘기했다가 마침내 폭락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월 5일에 오게 되면 지금 이게 뭐냐 지금 하루 폭등했다가 하루 폭락하고 하루 폭락했다가 그 다음날 폭등하고 뭐 이런 볼라틸리티라면 이런 변동성이라면 이거는 연으로 따지게 되면 200%가 넘어가는 그 변동성이고 여기서 이제 콜라나비치가 핵심을 찌르죠. 이런 정도의 변동성이라면 위험 관리를 중시 여기는 장기 투자자들, 연기금들은 아마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 유례가 없는 한국 시장에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투자가들은 이 시장에 버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손실이 나게 되면 그러면 던지게 돼 있어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자기들 계산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은 경마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 이 장기 투자, 연기금 투자자들은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금감원장이 처음으로 증권사에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늦게나마 나온 게 저는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B2가 문제죠.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리잖아요. 뭐든지 빚을 얻어서 레버리지 걸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증권회사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B2 해봐야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반대매매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기네는 이 사람들이 와서 빚을 많이 줘야 그런 증권사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고객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자기네는 수수료가 많이 생기죠. 증권사들이 지금 다 떼돈을 벌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빚을 줄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되나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재 관리가 처음 들어간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죠. 한국은 파수꾼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위험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노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짐 비앙코라고 하는 이제 비앙코 리서치 이 회사의 그 대표인데요. 이 비앙코라고 하는 분이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한국 시장은 심장이 약한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이다.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고 거래량의 70%가 개인으로 추정되면서 상승할 때는 2배 폭등하고 조정할 때는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급락하는 시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높으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경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보기에 한국 투자자들은 오징어 게임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가 오래가네요. 그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난 줄 알았는데 지금 낫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 가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레버리지, 옵션, 단기 매매 비율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게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뭐 오늘 많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주식 가격이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든지 어느 이상으로 내려가면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그 투자 방식이에요. 근데 이 대신에 이거는 이제 싼 값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것만큼만 이제 자기가 이익 보고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고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이 옵션이에요. 그런데 한국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이제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은 레버리지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레버리지를 걸으면 이 개인들은 지금 5배, 6배짜리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들이 그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하루에 막 10% 뛰었다가 하루에 10% 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네. 그 B2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투자를 했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 반대 매매가 들어가죠, 증권사는. 그러니까 몇 배씩 걸어놨다가 반대 매매 들어가니까 이제 쫄딱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하면 안 되냐고 지금 물어보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하면 되는데 아는 만큼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뭐 아주 작은 돈으로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지금 변동성도 크고 이게 잘 맞추게 되면 뭐 이렇게 폭등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이건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지.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뭐 저축하듯이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가 안정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나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배씩 이렇게 그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뭐 잘 되면 5배 벌고 안 되면 쫄딱 망하고 왜냐하면 이제 5배 걸었다가 안 되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죠. 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 이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자기 연금 뭐 401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맡기는 거죠. 아니면 ETF나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 내외인데 우리는 지금 70% 내외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만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5배, 6배 레버리지 걸어갖고 투자하는 것은 저거는 정상적인 우리가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거는 개인들이 지배하는 시장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저기가 화폐를 대신할 그런 새로운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아, 저런 변동성 가지고 우리가 뭐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가가 빠져나가니까 대폭 폭락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남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나 변동성이 심한 상품은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장이나 상품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냐. 그러면 변동성이 가급적이면 줄어든 시장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국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개인도 자기 능력에 맞게끔 투자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급적 빚 얻지 말고 자기가 여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야말로 알뜰살뜰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가면서 수익을 늘리는 것을 우리 이제 투자 하는 분들은 권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때 기회가 오면 그러면 수익을 좀 더 내면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거고 이런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지금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수 펀드, 한국 코스피 지수 펀드나 아니면 ETF를 산다 그래도 사실상은 이 두 종목을 사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은 다른 종목을 다 나눠서 사는 거고 절반은 이 두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지금은 글로벌 사이클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좋을 때란 말이죠. 2년을 못 가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금년도에는 괜찮을 것 같다. 내년까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미 내년 이후에 성장이 안 된다 그러는 순간에 이 가격은 꺾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지금 이게 AI 사이클하고 지금 겹쳐 있는데 AI 사이클이 무너지거나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줄이거나 혹은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떨어지게 되면 한국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이 메모리 사이클에 올라탄, 우리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에 베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자본 지출, 그걸 이제 캡엑스라고 얘기하죠. 캐피탈 익스펜디처에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저렇게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 그럼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되냐? 그럼 뻔하게 저건 폭락하는 시장이잖아요. 한국 시장은. 이게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불과 2년 전에 저게 손실 났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세금 거의 안 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손실 났기 때문에 그거 이연해서 거의 안 냈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이제 세금 좀 내겠죠. 2년 전에 그렇게 적자 내던 회사 둘인데 지금 좋아져서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좋아졌으니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반도체가 영원히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면 모르죠, 뭐 또 그거야. 그건 사실은 뭐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저렇게 지금 전쟁해가지고 폭탄을 그냥 저렇게 쏟아 부었으니 저 폭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죠.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수요가 새로 생겨서 뭐 지금 또 로봇에 대한 지금 수요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그래가지고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로봇에 지금 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할 거다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끝나게 되면 한국 시장은 그러면 또 누군가부터 빨리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체 시장이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 이제 마이클 버리가 나섰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제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빅숏이라고 있죠. 소개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 이 마이클 버리와 아이스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컨트라리언이었죠. 그래서 저 시장은 저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 현장에 가보니까 마이클 버리는 이제 스탠포드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사 출신이 이제 열심히 이제 주식 투자해서 주식 전문가로 나선 거죠. 의사들 중에 이렇게 이제 독특하신 분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의대에서 갑자기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하시다가 유명하게 되신 분이 있잖아요. 뭐 정치인이 돼갖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무튼 이 마이클 버리도 바로 이 꼼꼼하게 의학 공부하듯이 2008년도에 데이터를 쭉 보니까 저건 말이 안 되더라. 저 파생 상품의 원료가 되는 그 대출들을 보니까 모기지 상품들이 지금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묶어놓은 쟤는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팔고 있어. 저건 말이 안 돼 해서 그걸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큰 손실을 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국 무너져서 이제 마이클 버리가 유명한 사람이 됐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마이클 버리든 누구든 이 컨트라리안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지금 데이터에 위험 요소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와 점장의 차이는 그거 차이인 거죠. 우리 이거 시청하시는 분이 저한테 계속 언제 무너져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점장이가 하는 얘기고요. 저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데이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있다. 따라서 이것들이 어느 촉매제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국 시장을 보니까 저거 이상하네. 이거는 주식 전문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시장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에요. 1년 사이에 4,000포인트가 뛰었단 말이야. 2배가 더블이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이클 버리는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이 안 좋습니다.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가 많으니까 거의 지금 뭐 예언자 같은 얘기를 해요.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이클 버리 진단에 시장이 저렇게 급등락해? 저거는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모멘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장기 투자자들은 떠나게 되고 모멘텀 투자가가 남게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모멘텀 투자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시장은 아포칼립스 묵시록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뭐 4개의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 중에 지금 하나가 나타난 거다. 이거는 시장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클 버리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그런 건전한 기관이 오는 게 아니라 저 가격이 저렇게 변동하는 걸 보게 되면 추세 추종형 기관, 우리 퀀트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자동 매매하는 그런 기관들, 알고리즘 매매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자금이
크게 들어왔다고 우리는 추정이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모멘텀 투자가 되니까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손절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여기는 손절매예요. 어느 정도 이하 내려가면 그냥 던진단 말이에요. 지금 저 정도 폭등과 폭락이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몰려다니는 거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 종말을 가까워진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마이클 버리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 해외의 금융 전문가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이분들이 되게 비관론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시장의 컨트라리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 나갈 때 시장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 시장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매장당하니까. 저처럼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저는 이제 정책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금감원, 금융위,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국은행, 정부하고 독립적인데 한국은행이 왜 조용히 있느냐?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위험한 시장이 됐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했는데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상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시장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외에서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참고하고 그게 맞나?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이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퀀트 기관 투자자들이 달려들게 되는데, 인도에서 그래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바로 미국의 그 회사가 여기는 정상적인 자기는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 인도 당국은 여기가 보니까 수익을 엄청나게 올렸는데 투자 방식이 좀 이상해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옐로우 스트리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정도로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되게 되면 기관들이 작전을 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작전을 할 여지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인 스트리트네요. 옐로우 스트리트가 아니라 제인 스트리트가 회사 이름인데요. 이 제인 스트리트 사태가 지금 인도에서 인도 당국이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아서 지금 그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냈지만 이 회사가 아니다, 우린 정상적인 거래한 것이다. 근데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아니야, 니네 지금 그 주가 조작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옵션을 엄청나게 사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쯤 근처에 가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샀다면 그 가격을 올리거나 혹은 풋옵션을 샀다면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 그 거래를 하게 되면 시장의 규모가 작은 데는 이렇게 큰 손 한두 명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손, 이게 작전인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만연이 4만연이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런 옵션과 선물 만기일 되면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감독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왜 급등락하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지금 위험한 투기를 하는 기관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 장기 투자자들이 정말 빠져나가고 있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고요. 개미들이 이런 식이면 외국 투자가들만 이익 보는 구조가 아닌지 걱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의 전문 투자자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그건 개미들은 뒤쫓아갔다가 이제 항상 손실을 보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 좋네. 그러고 올랐다가 던지게 되는데 던질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하도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한꺼번에 털고 나갈 때, 그러면 우리 시장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버티는 것은 반도체 호황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호황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해외에서 이 반도체를 사들어가는 그 기업들이 자기네 이제 반도체가 충분히 사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순간에 폭락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 정보를 알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반도체 주식 가격은 이미 다 폭락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해외 기관 투자가들, 이런 전문 투자자들한테 농락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철학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 어때? 뭐 우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면, 경제 위기가 올 정도 아니라면 뭐 올라갈 때 내버려 뒀다가 그다음에 이제 떨어질 때 떨어지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정부가 지금부터 나서. 그러면 그때 그렇게 떨어져서 기관들이 여기저기 문 닫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 그러면 손 털고 나갈 때 그럼 정부가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 증권회사 하나 무너지게 되면 정부가 그거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공적 자금 들어간단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거기 그냥 도박장으로 내버려 두지. 도박장으로 내버려 두면 좋아요. 그러면 정부가 나중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천문학적인 정부 자금이 들어갔죠.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재정 자금이 들어갔고, 그때 그 재정 자금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 재정이 안 좋아요. 국가 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 시장이 붕괴가 되면 한국 주식시장 오를 만큼 올라라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정부가 안 들어간다. 정부가 지금 뭐 100조 원의 시장 안정자금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께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죠. 그게 주식 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는 다 주식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조 원 들어온대 정부가. 아니 정부가 지금 긴급 안정자금을 왜 지금 갑자기 얘기를 들어와요. 지금 전쟁이 갑작스럽게 났고 그다음에 저렇게 유가가 폭등하니까 정부가 그 기업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급 안정자금 100조 원을 만든다. 정부가 미리 대비를 했어야죠. 기업도 미리 대비를 했어야죠. 언제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를 예상을 하고 재고를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들 기업들이 재고를 안 쌓는단 말이에요. 다 효율화되어서 이 공급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고를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런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보험을 든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정부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보험 든 기업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재난을 당했을 때 정부가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느냐. 정부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도 그렇게 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냥 돈 벌 때 열심히 벌겠다 하고 그냥 시장에다 막 질러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시장이 붕괴가 돼. 그러면 이제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또 이게 난리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건전하게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거품이 낀다거나 이랬을 때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제동도 안 걸고 있고 한국은행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저는 해왔고요. 제 얘기에 공감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주식 투자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주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하신다면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다 감안을 하시고 그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하시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